한강의 기적이라는 건 그냥 책 속 숫자일 뿐이야. 현실은 다를 거야. 뉴욕 컬럼비아 대학 도시문화연구소에서 동료 교수가 닐 스펜서에게 말했습니다. 1인당 GDP 1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그런 성장엔 반드시 숨겨진 대가가 있어. 15년간 전 세계 30개 도시를 연구해온 닐조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환경 파괴, 노동 착취, 그런 것들이 뒤에 숨어 있겠지. 하지만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뉴욕으로 돌아온 닐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건지 여러분도 믿지 못할 거예요. 기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어요. 도대체 서울에서 어떤 놀라운 진실을 목격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닐 스펜서입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도시문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30여 개 도시를 직접 취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강의 기적은 제가 가장 많이 다룬 주제였습니다. 대학 강의에서만 20번도 넘게 언급했어요. 뉴욕타임즈 칼럼에도 3차례나 썼죠. 국제도시포럼에서 발표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에 와본 적은 없었어요. 책과 논문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GDP 성장률, 산업화 지표, 도시화율. 다 나와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서울인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논문에서 본 한강의 기적은 차가운 통계였습니다. 1962년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 2023년 3만 2천 달러. 연평균 성장률 8.6%.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그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체계적으로 조성된 공원들. 멀리 서울 스카이라인이 뉴욕 맨해튼 못지않게 웅장했어요. 선생님, 처음 오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럼 많이 놀라셨겠네요.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분들이 다들 그러시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돼 있네요. 60년 전만 해도 여기다 논밭이었어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시절을 겪으셨거든요. 논밭이었다고요? 네.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기사님이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연구실에서 읽던 통계 뒤에 이런 생생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군요. 기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요? 건설회사에서 30년 일했어요. 기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지하철, 아파트, 다리. 서울의 절반은 제가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거든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한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 양쪽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강변은 온통 녹색 공원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게 바로 한강공원이에요.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심 공원 중 하나죠.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과 비교해도 훨씬 규모가 컸거든요. 저 공원도 최근에 만든 건가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사 건물 자체가 현대적인 예술 작품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니 더욱 놀라웠어요. 노선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1974년에 시작됐어요. 지금은 23개 노선이에요. 23개 노선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이 26개 노선인데 거의 비슷하네요. 외국인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뉴욕에서 왔어요. 도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거든요. 제 아버지는 1970년대에 시골에서 서울로 오셨거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지하철도 없었고 한강에 다리도 몇 개 없었대요. 지금은 다리가 몇 개나 돼요? 한강에만 30개가 넘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못지않은 번화함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질서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복잡했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청계천을 찾아갔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15년 전 보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문으로만 읽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쓴 논문 제목이 서울 청계천 보건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 친화적 공간이 있다니. 물가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원래 어떤 곳이었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개천이었단다.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복개도로로 덮여 있었지. 복개도로요? 도로를 만들려고 개천을 덮은 거야.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개천으로 만든 거지. 왜요? 시민들이 원했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요구했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요구해서 만든 공간이라니.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에 첫날 소감을 적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본 것은 내가 15년간 연구해온 도시와 달랐다. 통계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 정말 기적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강의 기적을 경제 성장률로만 이해했습니다. GDP, 수출액, 산업화 지수. 그런 숫자들로만 설명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 서울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하셨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청계천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우리가 요구했어라는 말도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한강의 기적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은 파악했지만 그 성장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취재가 시작됩니다. 한강의 기적이 정말 무엇인지,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들어보겠어요. 15년간 책상에서만 연구했던 도시문화 전문가로서 이번엔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한강이 흘러가는 소리가 40층 높이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는 6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책으로만 알았던 기적을 이제 제대로 만나보자. 저는 다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서울역 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부터 봐야 해요. 어제 만난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의 강남 자리에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의도는 그냥 모래섬이었고요. 한강에는 다리가 겨우 몇 개뿐이었어요. 이게 정말 지금의 서울과 같은 곳인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돌아보니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계셨어요. 저는 강태영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닐 스펜서입니다. 아, 미국에서 오신 도시 연구자분이시군요. 강태영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한강의 기적을 연구하러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 변화 과정을 직접 보셨나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참여했죠. 강태영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부터 한강공원 조성까지 40년 동안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을 만난 거였어요.
그럼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모두 보신 거군요. 맞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시청에 들어간 게 1979년이었거든요. 강태영 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 한강대교 건설 현장이에요. 사진 속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강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헬멧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위험했죠. 그래도 다들 열심히 했어요. 강태영 씨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다른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이었어요. 이것도 그 시절 이야기죠. 1968년에 시작해서 1970년에 완공됐어요. 강태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16km를 2년 4개월 만에 뚫은 거죠. 2년 4개월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해냈어요. 강태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매달렸거든요. 그가 다른 전시품을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건설 현장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어요. 지금 봐서는 정말 원시적이었습니다. 이런 장비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요? 대부분 손으로 했어요. 강태영 씨가 웃었습니다. 삽과 곡괭이가 주력 장비였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한 건가요? 전국에서 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투입됐어요.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루 평균 5만 명이 현장에서 일했죠. 저는 그 숫자에 압도됐습니다. 5만 명이 매일 산을 깎고 터널을 뚫었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강태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빨리 따라잡아야 했죠. 우리는 산업화 관련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점이었어요. 강태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목표가 연평균 7.1% 성장이었는데 실제로는 8.3%를 달성했죠. 어떻게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수출 중심 전략이었어요.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섬유, 신발, 가발까지.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서 팔았어요. 전시된 1960년대 공장 모형을 보니 정말 열악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미싱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농촌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강태영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서울로 왔죠. 그때 한 관람객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시절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4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의류 공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하셨대요. 12시간이요? 네. 그래도 불평 안 하셨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를 학교 보내려고 그러신 거였거든요. 저는 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통계 뒤에 이런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던 거군요. 오후에는 강태영 씨와 함께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여기가 1970년대 현대조선소가 있던 자리예요. 그가 지금의 여의도 공원을 가리켰습니다. 조선소가 여기 있었다고요? 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요. 강태영 씨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한강변이 온통 공장지대였거든요. 언제까지 있었나요? 1980년대 중반까지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공원이 됐죠. 우리는 계속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닐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강태영 씨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보나요? 경제성장의 성공 모델로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압축성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죠. 압축성장이요? 짧은 시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룬 거니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서구에서는 200년 걸린 산업화를 한국은 30년 만에 해냈다고 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강태영 씨가 말했습니다. 뭘 놓치고 있나요? 사람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로는 성장률과 수출액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는 기술로 짓지만 기억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강태영 씨가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강 선생님, 그럼 한강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집단적 의지죠.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된 거예요. 집단적 의지라니요?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강태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공장 노동자까지 모두가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죠. 해질녘에 한강대교 위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논밭이었던 곳에 지금은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강태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을 우리가 만든 거니까요. 그 과정이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에는 수천만 명의 개인적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통계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과정은 보여주지 못해요. 한강의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내일은 청계천을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태영 씨가 직접 참여한 복원 프로젝트를 말이에요. 과거를 복원해서 미래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셋째 날 강태영 씨와 함께 청계천 복원 현장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제가 30년 동안 꿈꿔온 곳이에요. 강태영 씨가 청계광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03년 7월 1일 복원공사가 시작된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30년 동안 꿈꿔오셨다고요? 1970년대부터 청계천을 되살리고 싶었거든요. 그가 옛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서울의 젖줄이었어요. 사진 속 1950년대 청계천은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개천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덮어버린 건가요? 개발 논리 때문이었죠. 강태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958년부터 복개 공사가 시작됐어요.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시민들은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개발이 우선이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죠.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복원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나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강태영 씨가 회상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나요? 정체성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혼이라고 할까요? 그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강 과장님 아니세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윤병준 선배님. 강태영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분은 윤병준 선배님이에요. 강태영 씨가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30년 동안 서울 시내버스를 모르셨죠? 안녕하세요. 닐 스펜서입니다.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윤병준 할아버지가 신기해하셨습니다. 청계천 구경하러 오셨나요? 네, 연구를 위해서요. 그럼 제가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70년을 살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청계천변 벤치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청계천이 그냥 하수구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냄새가 정말 심했죠. 하수구요? 네. 1960년대부터 오염이 심해졌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덮어버린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럼 복개도로가 오히려 좋았겠네요. 처음엔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로가 생기니까 교통이 편해졌죠. 언제부터 문제가 됐나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요. 할아버지가 회상하셨습니다. 고가도로가 노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강태영 씨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복원을 결심한 거군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윤병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추억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릴 때 물고기 잡던 기억, 친구들과 놀던 기억들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복원의 이유가 실용적인 것만이 아니었던 거군요. 할아버지, 지금의 청계천을 보시면 어떠세요? 손주들이랑 같이 와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고기 구경하고 분수 보고. 정말 좋아해요. 예전 기억과 비교하면요? 더 좋아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더러웠는데 지금은 깨끗하거든요. 오후에는 청계천 복원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나요? 제가 강태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 설득이었어요.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했고요. 당연한 반응이겠네요. 교통 전문가들도 반대했어요. 강태영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도심 교통이 마비될 거라고 했죠. 실제로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불편이 많았죠. 그래도 끝까지 추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를 봤기 때문이에요. 강태영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도시는 기억을 지워버리기 쉽지만 서울은 그 기억을 복원해서 미래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억을 복원해서 미래로 바꾼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청계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에요.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과거를 걷는 길이에요. 과거를 걷는다는 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거죠. 강태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청계천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제가 강태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보람을 느껴요. 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간 꿈꾼 일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후회는 없으세요? 없어요. 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그때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아빠에게 묻고 있었어요. 아빠, 여기가 원래 도로였다는 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아빠가 어릴 때는 위에 도로가 있었어. 신기하다. 그럼 물고기들은 어디 있었어요? 물고기는 없었지. 지금처럼 예쁘지 않았거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었어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청계천 복원의 진짜 의미가 뭔가요? 기억의 회복이에요. 그가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기억이 있어야 정체성이 있거든요. 강태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혼을 되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의 달이었어요. 한강의 기적이 경제 성장만이 아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신적 성숙도 포함된 거였어. 미국에서는 오래된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은 과거를 되살려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만의 특별함이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은 한강의 생태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었어요. 청계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서울 600년의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이소은 씨와 함께 한강의 생태계를 탐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은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강 생태교육 해설사이고 서울대에서 생태학을 전공했어요. 안녕하세요. 닐 스펜서입니다. 닐 박사님이 한강의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소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람사르 습지 밤섬이에요.
이소은 씨가 강 가운데 작은 섬을 가리켰습니다. 람사르 습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습지가 있다고요? 네, 2012년에 등록됐어요. 이소은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람사르 습지 중에서 도심에 있는 건 여기뿐이에요. 정말 특별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섬이 한때 사라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소은 씨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라졌다고요? 1968년에 여의도 개발을 위해서 폭파됐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강물이 흘러오면서 퇴적물이 쌓인 거예요. 이소은 씨가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거죠. 망원경으로 밤섬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야생 조류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새가 뭐예요? 흰죽지예요. 이소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새인데 매년 시베리아에서 날아와요. 시베리아에서요? 네. 3,000km를 날아와서 여기서 겨울을 나요. 그녀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강을 안전한 월동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서울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니. 다른 새들도 많나요? 지금까지 126종이 관찰됐어요. 이소은 씨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맹금류부터 물새까지 다양해요. 126종이라니 정말 많네요. 런던 템스 강보다 많아요. 그녀가 비교해 주었습니다. 파리 생강과 비교해도 훨씬 풍부하고요. 우리는 생태 탐방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작은 새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 갈대들이 돌아오는 데는 10년이 걸렸어요. 이소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멈추고 나서요. 발자국이 멈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개발을 멈춘 거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강변 개발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왜 개발을 제한했나요? 시민들이 요구했거든요. 이소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말자고요. 그때 물 위에서 큰 물결이 일었습니다. 뭐지? 수달이에요. 이소은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수달 한 마리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수달이 한강에 살아요? 2018년부터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이소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수달은 물이 1급수에 가까워야만 사는 동물이거든요. 1급수라고요? 네. 지금 한강 물질은 2급수 수준이에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돗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강이 이렇게 깨끗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진 건가요? 40년간의 노력 결과예요. 이소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수질 개선 사업을 계속해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우선 공장들을 상류에서 하류로 이전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대폭 확충했고요. 시민들의 역할도 있었나요? 물론이죠. 가장 중요했어요. 이소은 씨가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세제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난지 생태습 지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이소은 씨가 지금은 아름다운 연꽃밭이 된 곳을 가리켰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여기 왔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온통 푸른 습지와 연꽃으로 가득한 곳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건가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생태공원을 만든 거예요. 이소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한국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습지를 돌며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물속에서는 붕어와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외가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생물들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한 건가요? 생태공원이 조성된 후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이소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방사한 게 아니라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왔다고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죠. 그녀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회복력이에요. 해질녘에 한강대교 위에서 전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소은 씨, 한강의 생태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요? 한강이 지금 상태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이소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그런 인내가 가능했을까요? 미래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강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때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한강에 수달이 산다는 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물이 깨끗해져서 돌아온 거야. 우와, 신기하다. 나도 수달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소은 씨, 한강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녀가 희망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매년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소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생태계가 점점 풍부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날 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 성장만이 아니었어요. 생태계 복원도 포함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었습니다. 성장과 보전을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의 사례였어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은 이런 발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요. 한강의 물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생명의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닐 박사님이시군요.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빈센트 리우입니다. 유튜브 채널 URBANRISE를 운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 일정을 아는 건가요? 한강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시죠? 빈센트가 능숙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빈센트 리우는 40대 초반의 중국계 캐나다인이었습니다. 도시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요. 빈센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과연 기적인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성장은 인정합니다. 빈센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대포장된 면이 있어요. 과대포장이라니요? 미화된 거죠. 실제로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성장 패턴이에요.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환경 파괴를 바탕으로 한 성장일 뿐이에요.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제가 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거든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빈센트가 끼어들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한국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요? 청계천 복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빈센트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뭘 얻었나요? 시민들의 쉼터를 얻었잖아요. 쉼터라고요? 빈센트가 비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하철을 더 지었다면 훨씬 실용적이었을 텐데요.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하시는 건가요?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빈센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론으로는 투자자를 설득할 수 없어요. 감정론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빈센트가 계속 도발했습니다. 한강변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 것도 비경제적 선택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부동산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빈센트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한강변 땅값이 평방미터당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1천만 원이 넘어요.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땅을 새들한테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의 논리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빈센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변부지 매입건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변부지 매입이라고요? 빈센트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지만 이미 저는 들어버렸어요. 빈센트 씨, 혹시 한강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빈센트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중요하죠. 혹시 개발 목적인가요? 개발이 뭐가 나쁜가요? 빈센트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빈센트가 한강을 폄하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거군요. 가치를 깎아내린다고요? 빈센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현실이라는 게 뭔가요? 한국의 성장은 환경을 희생한 대가였어요. 빈센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태복원이라고 하지만 그건 죄책감의 표현일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빈센트 씨, 죄송하지만 저는 갈게요. 잠깐만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끝났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빈센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허상이라고요? 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제가 본 게 허상인가요? 기자라면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도발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기자가 아니라 관광객이에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빈센트 같은 시각도 분명히 존재해요. 모든 걸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관점. 자연보다 개발을 우선시하는 논리. 하지만 제가 지난 나흘 동안 본 것은 그런 차가운 계산과는 달랐어요. 강태형 씨의 30년간의 꿈. 윤병준 할아버지의 기억. 이소은 씨의 열정.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오후에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청계천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허상일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었어요. 외국분이시죠? 청계천 구경하러 오셨나요? 네, 연구 때문에요. 연구요? 무슨 연구세요? 도시 문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럼 청계천이 어떠세요? 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도심에 있다는 게 놀라워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반대하셨다고요? 네. 교통이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곳이에요.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일부가 됐거든요. 인생의 일부라니요? 매일 여기서 산책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이죠. 그런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네요. 맞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건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빈센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마음의 평화, 삶의 질,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요? 저녁에 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요. 빈센트 같은 경제 중심적 관점.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중심적 관점.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한국이 바로 그런 발전을 이뤄낸 거였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구나. 저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배웠어요. 한강의 기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한강공원 반포대교 근처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닐, 정말 대단한 일주일이었어. 저는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황금빛으로 흐르고 있었고 멀리 63빌딩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지 한강의 기적이 뭔지 정말 몰랐어.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에서 읽은 건 숫자였고 데이터였어.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1인당 GDP, 수출 증가율, 도시화 지수. 그런 차가운 통계들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완전히 달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땀이었고 시간이었고 믿음이었어. 루카스가 카메라를 들어 제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멀리 앞을 내다본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을 믿고 묵묵히 일해온 국민들이 있었어. 바로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만든 거지. 맞아. 제 말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강태형 씨 같은 공무원들이, 윤병준 할아버지 같은 시민들이, 이소은 씨 같은 전문가들이.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해. 루카스가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나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이 강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강에는 부서진 다리와 절망만 있었어요. 멀리 한강대교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태영 씨가 말씀하신 그 다리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공장 노동자들의 밤샘 작업,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들. 제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청계천을 덮어버릴 때도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되살릴 꿈을 품고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강태형 씨처럼 말이에요. 저 멀리 청계천 방향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03년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복원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루카스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강에는 수달이 헤엄치고 물수리가 날아다닙니다. 제 목소리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람사르 습지가 있고 126종의 야생조류가 시베리아에서 날아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철새무리가 비자를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특별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꿈이었어요. 윤병준 할아버지처럼 30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며 도시를 만든 분들. 이소은 씨처럼 10년을 기다리며 갈대의 복귀를 지켜본 분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이 40년 동안 한마음으로 지켜낸 강입니다. 경제 성장만 추구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도 함께 생각한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을 받아 금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GDP 성장률이나 수출 실적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루카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 기적이야? 마음이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강을 만든 거구나.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빈센트 같은 사람도 바꿀 수 있어. 빈센트 말이야? 그래.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이거든. 저는 말했습니다. 한강이 가진 진정성 말이야.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빈센트에게서였어요. 닐 박사님, 오늘 하루 더 생각해봤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진정성은 통하는 거였어요. 루카스, 이제 이해했어.
저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왜? 자신들이 정말 특별한 일을 해냈으니까. 제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거야.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바람이었어요.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해. 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강의 진짜 기적을.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논문을 쓰고 강연을 할 거야.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빈센트 같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어. 달빛이 강물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내일의 꿈들도 흘러갈 것 같았어요. 한강은 정말 기적의 강이야. 저는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갈 거야. 저는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도시들도 한강을 배우려 할 거고. 정말 그럴까? 확신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성은 국경을 넘어서거든. 그날 밤, 저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사람들의 꿈과 희생, 인내와 믿음이 만든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한 사람의 도시문화 연구자로서 한강에서 받은 감동을 나누는 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었어요. 한강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0년의 기적을 품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적을 기대하며.